강봉의 시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신문을 볼 때는 그들이 무엇을 썼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쓰지 않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2026년 1월 22일 중국 당국은 시진핑 주석이 서명한 군사 이론 업무 조례를 대대적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4년 동안 마치 주문처럼 외워지던 두 개의 확립과 두 개의 수호라는 문구가 돌연 사라졌습니다. 이 현상을 두고 일부 분석가들은 작년의 군사과학 연구 장려 조례에서도 이 문구가 빠졌으니 단순한 양식의 변화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입니다. 작년의 조례는 보상금과 기술적 지표를 다루는 실무적인 문서였기에 구호가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례는 군사 이론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맥락에서 군사 이론은 단순히 싸우는 법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 싸우는지를 정의하는 군대의 머리이자 영혼이며 이데올로기의 고지입니다. 이런 핵심적인 이론 문서에서 핵심 확립을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냉각입니다. 이것은 상부의 지시 지침이 변하고 있으며 권력의 온도가 내려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렇다면 누가 감히 군대의 영혼이라고 불리는 이 중요한 고지에서 시진핑의 흔적을 지워낼 담력을 가졌을까요? 외부에서는 그가 실종되었다거나 체포되었다는 풍문이 무성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가 정말로 실각했다면 이 냉각된 문서가 어떻게 세상에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현재 베이징의 군사안보 전문가인 박지원 씨는 장유샤 부주석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장유샤는 현재 제82 집단군의 특수장갑 여단 병영에 머물고 있으며 그곳에서 반년 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가 체포될까 두려워 숨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장유샤 정도의 위치에 있는 인물이 이 시점에 특수부대 병영에 머무는 것은 단순히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의 운명을 쥐고 있는 행위입니다. 현재의 정세를 살펴보면 시진핑의 측근이었던 허웨이동과 그오화가 숙청되면서 동부 전군은 혼란에 빠졌고 외교적으로도 고립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유샤마저 문제가 생기거나 군 지휘권에서 손을 뗀다면 군대는 즉각적인 반란이나 분열에 직면할 것입니다. 따라서 장유샤는 가장 정예화된 특수부대의 엄격한 보호 아래 자신을 배치함으로써 일종의 정치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나는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이징의 군영에 있다는 메시지입니다. 둘째로, 제82 집단군의 전차 부대와 특전대가 나를 지키고 있으니 누구도 함부로 움직이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셋째로, 내가 이곳을 지키고 있는 한 군대라는 평형추는 기울어지지 않는다는 신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유샤는 지난 반년 동안 무장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두 개의 확립이 사라진 것은 이러한 힘의 균형 변화가 낳은 직접적인 결과물입니다. 군대를 움직이는 실질적인 힘이 총을 쥔 사람에게 있고 명목상의 통치자에게는 붓 끝에 권력만 남았을 때 신격화된 지도자의 위상은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베이징을 지키는 노장 장유샤의 존재감은 이제 단순한 군 지휘관을 넘어 중남해의 권력 지형을 뒤흔드는 거대한 해일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원 전문가는 군 내부의 이데올로기적 후퇴가 곧 실질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합니다. 권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암투가 물밑에서 치열하게 전개되는 가운데 시진핑 주석의 침묵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사 규정의 변화가 아니라 한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전주곡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제 문서의 행간을 넘어 실제 무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주시해야 합니다. 장유샤가 머물고 있는 특수부대의 막사는 지금 이 순간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정치적 화약고가 되었습니다. 베이징의 권력 암투가 문서 속에서 벌어지고 있다면 전장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비극이 상영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군사당국이 무인화 전쟁의 신무기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기계 늑대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 사족 보행 로봇이 외아들 병사들의 목숨을 아끼고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홍보 영상 뒤에 숨겨진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의 국방기술 분석가인 김민준 씨는 최근 공개된 훈련 데이터를 분석하며 이 기계 늑대가 가진 치명적인 결함을 지적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물리학의 기본 원리인 후퇴 제어입니다. 기계 늑대는 일반 보병보다 훨씬 많은 탄약과 유탄을 등에 지고 전장을 누빌 수 있다고 선전됩니다.
실제로 보병 1개, 분대가 600발의 탄약을 휴대할 때 기계 늑대는 1000발 이상을 짊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택배 배송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이 싣느냐보다 얼마나 정확하게 마치느냐가 핵심입니다. 사족 보행 로봇 위에 총기를 장착했을 때 발생하는 반동은 로봇의 자세 제어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너뜨립니다. 사격이 시작되는 순간 기계 늑대의 몸체는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하고 총구는 하늘과 땅을 향해 무질서하게 흩어집니다. 이러한 정확도로는 시가전에서 적군을 제압하기는커녕 아군을 오사할 위험이 매우 큽니다. 실전파로 알려진 류절리 총참모장은 최근 중부 전구 지휘소에서 이 기계 늑대의 실전 테스트 장면을 지켜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을 겪으며 실전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지휘관입니다. 모니터 속의 기계, 늑대는 진흙탕과 바위가 섞인 복잡한 지형에서 무거운 짐을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거나 다리가 꼬여 멈춰버리기 일쑤였습니다. 군공 부문에서는 시진핑 주석에게 석 달 안에 전투력을 형성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지만 전문가인 류절리의 눈에는 그저 예산을 타내기 위한 사기극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최적화, 그리고 전파 방해 테스트를 통과하려면 최소한 반년 이상의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류절리에게 지금 이 시간은 녹슨 칼을 억지로 갈아야 하는 고통스러운 쓰레기 시간일 뿐입니다. 이 기계 늑대를 이란에 보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투입할 것이라는 소문도 돌았습니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는 결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국은 자신들의 생존이 걸린 살상 무기에 관해서는 극도로 이기적입니다. 현재 지부티의 해외 기지에 수백 대의 기계 늑대를 비축해 두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아프리카 거점을 지키기 위한 용도입니다. 만약 이 로봇이 이스라엘이나 미군에게 노획되어 분해된다면 그 안에 들어간 핵심 칩의 출처와 기술적 한계가 전 세계에 낱낱이 공개될 것입니다. 중국의 미천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이 쌓아올린 군사적 위협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됩니다. 결국 중국이 이란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은 북두 위성의 항법 신호나 스텔스기를 감지하는 레이더 기술 같은 보조적인 수단에 그칠 것입니다. 직접 로봇을 보내 대신 싸우게 할 만큼 시진핑 주석은 대범하지도 관대하지도 않습니다. 신무기의 환상이 깨지고 정규군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이제 또 다른 비정상적인 수단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전 경험이 부족한 군대와 기술적 결함이 가득한 무기 사이에서 방황하는 지도부의 초조함이 기계 늑대라는 실패작을 통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민준 분석가는 이러한 기술적 한계가 단순한 소프트웨어 수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것은 기초과학의 부실함과 성과 위주의 보고 문화가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기계 늑대와 같은 첨단 무기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정규군의 실전 능력이 의심받는 상황에서 중국 지도부는 이제 더욱 위험하고 변칙적인 수단을 꺼내들고 있습니다. 최근 입수된 정보에 따르면 중국은 조만간 대규모 해상 민병대 연습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물고기를 잡기 위한 어민들의 활동이 아닙니다. 수백 톤에서 수천 톤에 이르는 대형 어선과 상업용 화물선을 징발하여 갑판 위에 홍기 방공 미사일을 용접하고 컨테이너 속에 동풍 미사일 발사대를 숨기는 기괴한 무장화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해양안보 분석가인 이상훈 씨는 이러한 움직임을 전형적인 비대칭 전쟁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현대화된 해군력을 보유한 국가라면 굳이 민간 어선을 전쟁의 도구로 동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정규 해군의 양육함이나 구축함만으로는 서태평양의 전력 공백을 메울 수 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민들의 육체를 방패로 삼고 민간 선박을 은폐물로 활용하는 하책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국제법적으로도 매우 위험한 도박이며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상훈 분석가는 특히 이러한 해상 민병대의 활동 범위가 한반도 주변 해역과 동중국 해까지 확장될 가능성에 우려를 표합니다. 민간 선박으로 위장한 무장 세력이 해상 물동량을 장악하거나 기습적인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다면 지역 안보 지형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어선처럼 보이지만 그 내부에는 정규군의 버금가는 파괴력을 지닌 살상 무기들이 도사리고 있는 셈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이러한 극단적인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가 처한 위기감을 증명합니다. 정규 수단인 기계 늑대나 첨단 함정들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때 권력자는 흔히 민간 자원을 동원한 소모전을 구상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는 군대의 전문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더욱 자초하는 일입니다. 류절리와 같은 실전파 지휘관들이 이러한 비상식적인 전략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무리는 아닙니다. 군인은 전장에서 군인답게 싸워야 승리할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이 무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연안의 항구들에서는 지금도 수많은 화물선에 정체불명의 컨테이너들이 실리고 있으며 어민들은 조업 대신 군사훈련에 강제 동원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연극은 겉보기에 위협적일 수 있으나 내실이 부족한 제국의 마지막 몸부림에 가깝습니다. 이상훈 씨는 우리 군과 정보당국이 이러한 비정규적 위협에 대비해 감시망을 더욱 촘촘히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민간의 탈을 쓴 무력이 바다 위를 뒤덮을 때 평화의 경계선은 그 어느 때보다 위태로워집니다. 우리는 이제 파도 너머에 숨겨진 진실을 꿰뚫어 보아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이 국내의 혼란스러운 상황을 수습하느라 여념이 없는 사이 등 뒤에서 예상치 못한 거대한 타격이 가해졌습니다. 한때 혈맹이라 부르며 한계 없는 협력을 외쳤던 푸틴 대통령이 칼을 빼든 것입니다. 최근 국제 정세를 뒤흔든 충격적인 소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종료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위원회에 10억 달러를 기부하겠다고 공개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푸틴이 전 세계 앞에서 시진핑을 버리고 트럼프가 구축할 새로운 국제 질서에 합류하겠다는 투항 문서나 다름없습니다. 시진핑이 꿈꾸던 브릭스 중심의 대항 체제는 이제 종이 조각이 되었습니다. 국제 정세 분석가인 최성호 씨는 푸틴이 쥐고 있는 또 다른 결정적인 카드가 베이징을 더욱 공포로 몰아넣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올해 처음으로 전면 공개될 예정인 스탈린과 마오쩌둥 사이의 극비 서신들입니다. 이 서신들 안에는 과거 중국 공산당이 소련의 지도를 받으며 영토를 양도했던 치명적인 약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푸틴은 이제 너의 근본이 내 손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베이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중러 관계의 균열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중동의 이란과 시리아에서 두 국가는 이미 피 튀기는 암투를 벌여왔습니다. 중국은 자본력을 앞세워 이란의 고속철도를 놓고 경제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지만 푸틴은 이를 철저히 가로막았습니다. 푸틴의 눈에 이란은 자신의 금지된 영역이며 중국이 경제적 촉수를 뻗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리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러시아가 피를 흘려 지켜낸 아사드 정권에 중국이 수표를 들고 나타나 자원 채굴권을 가로채려 하자 푸틴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푸틴의 논리에서 미국은 존경할 만한 적수이지만 중국은 물건을 훔치려는 집안 도둑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외부의 압박에 대응해 중남해 내부에서는 처절한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해 퍼지고 있는 장유샤 체포설이나 류절리 연금설은 사실 시진핑 측근들이 퍼뜨린 심리전의 일환입니다. 장유샤의 몸은 잡지 못하더라도 그의 영혼을 흔들어 부하들이 더 이상 그를 따르지 못하게 하려는 속셈입니다. 공안수장인 왕샤오핌과 정정 전문가인 리씨 그리고 특무머리인 천원칭은 이제 시진핑의 마지막 보디가드가 되어 여론 조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역설적으로 시진핑의 절박함을 보여줍니다. 통치자가 부통수권자가 잡혔다는 소문을 직접 내야 할 만큼 정상적인 군대의 충성을 잃었다는 반증이기 때문입니다. 최성호 전문가는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 하나의 지표가 남았다고 말합니다. 바로 숙청된 것으로 알려진 포화와 허웨이동이 다시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느냐의 여부입니다. 시진핑이 이들을 장유샤의 소나귀에서 빼내어 복권시킨다면 그것은 시진핑이 군권을 다시 장악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며 그날은 진정한 피바람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들이 끝내 나타나지 않거나 감옥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면 장유샤의 의자는 태산처럼 견고하다는 뜻입니다. 2026년 동북아 정세를 결정지을 가장 큰 도박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이 위에 쓰인 구호가 아니라 실제 권력의 이동을 증명하는 인물들의 생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제국의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고 그 끝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으로 이번 분석을 마칩니다.